봄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윤기철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오래된 습관처럼 담배 생각을 했다. 끊은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생각이 났다. 죽은 아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것인데 이제는 아내도 없으니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피우지 않았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없어진 것들을 향한 예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72세. 그는 정년 퇴직하고 10년이 넘도록 혼자 이 집을 지켰다. 경북 안동의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대구 수성구의 낡은 아파트는 그의 삶이 그대로 눌러붙은 곳이었다. 서재에는 30년 동안 교단에 섰던 흔적들, 국어교사 윤기철의 흔적들이 쌓여 있었다. 색이 바랜 학생들 사진, 졸업 앨범, 연필로 빼곡히 메모된 책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울렸다. 4번, 5번. 받지 않았다. 윤서연, 그의 하나뿐인 딸. 서울로 시집간 지 4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를 했고 나중에는 매주, 그 다음에는 격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받을까 말까였다. 딸이 바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생긴 것인지 윤기철은 묻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왔다. 아빠,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 좀 바빠서. 그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8글자. 예전 같으면 딸은 바빠도 전화를 받았다. 아니, 바빠도 목소리를 들려줬다. 그게 딸이었다.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병원 복도에서 아빠 손을 놓지 않던 그 아이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그 문자를 받은 날부터였다. 아니, 정확히는 그보다 더 전부터였다. 딸이 결혼하고 2해쯤 지났을 무렵 사위 강민준이 처음으로 장인어른 댁을 방문했을 때 윤기철은 이미 뭔가를 느꼈다. 냄새.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의 냄새. 30년간 교단에 선 사람은 사람 냄새에 민감하다. 거짓말하는 학생의 눈빛, 뭔가 숨기는 아이의 어깨, 두려움을 감추는 아이의 웃음. 그런 것들을 수천 번 읽어온 사람이었다. 강민주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장인어른, 제가 항상 모시겠습니다. 우리 서연이만큼 장인어른도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할 때 강민준의 눈이 웃지 않았다. 입만 웃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윤기철은 놓치지 않았다. 다만 그날은 딸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딸의 전화가 뜸해졌고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달라진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목소리의 톤? 아니다. 말하는 속도? 그것도 아니다. 뭔가 조심하는 것 같은,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윤기철의 명치에 돌처럼 박혀 있었다. 그의 추석이었다. 딸 부부가 대구로 내려왔다. 강민주는 차 트렁크에서 큼직한 선물 세트를 꺼내며 웃었다. 선물보다 그의 손이 더 먼저 눈에 들어왔다. 비싼 시계. 언제부터 저런 시계를 찾나? 결혼 초에는 저렴한 시계를 찾는데 서연이가 남편의 팔에 붙어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웃음이 조금 부자연스러웠다. 저녁을 먹으며 강민준이 이야기를 꺼냈다. 장인어른, 요즘 부동산이 좋아서 투자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마침 이 아파트도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처분하시면 꽤 되실 것 같은데. 윤기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집은 안 팔아. 뭐 당장 팔라는 게 아니라
강민준이 빠르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냥 장인어른 노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돈이 묶여 있으면 나중에 불편하실까봐. 나는 괜찮아. 딸은 그 대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딸이 설거지를 하는 부엌에 윤기철이 들어갔다. 서연아. 응, 아빠. 너 괜찮냐? 딸이 잠깐 손을 멈췄다. 뒷모습이었는데 그 등에서 뭔가가 굳는 것이 느껴졌다. 괜찮아요. 왜요? 얼굴이 좀 야위었더라. 다이어트 했어요. 딸이 다시 그릇을 씻으며 말했다. 요즘 건강 신경 쓰고 있어서요. 민준이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 물이 멈췄다. 긴 침묵이 흘렀다. 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아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준이 오빠가 그럴 사람이야? 아빠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그 말을 할 때 딸은 남편을 민준이 오빠라고 불렀다. 결혼 전부터 그렇게 부르던 호칭이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호칭이 그날 그 순간만큼은 아주 작고 위태로운 것처럼 들렸다. 아이가 인형을 꼭 껴안 듯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윤기철은 더 말하지 않았다. 부부가 서울로 올라가고 난 뒤 그는 딸의 결혼식 사진을 꺼내 한참 들여다봤다. 딸의 웃음이 눈부셨다. 그때 딸 옆에 선 강민준을 유심히 바라봤다.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완벽한 웃음이었다. 윤기철은 그 얼굴을 오래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국어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문법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다. 서사를 읽는 일이었다. 텍스트 뒤에 숨은 것을 읽는 일이었다. 그는 문학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가르쳤고 사람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배웠다. 그 수십 년이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도 쓸모를 찾아가고 있었다. 딸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면 딸이 먼저 상처받는다. 딸은 이미 남편을 두둔하고 있다. 아니, 두둔하는 게 아니라 두둔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윤기철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옹호하게 만드는 것, 자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강민준은 영리하다. 정면으로는 흠집 하나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마침 좋은 핑계가 있었다. 건망증.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건망증을 조금만 과장하면 됐다. 아니, 많이 과장하면 됐다.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단어가 붙는 순간 사람들은 노인을 다르게 본다. 경계를 풀고 말을 조심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강민준도 그럴 것이다. 윤기철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생각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다가 딸의 등이 떠올랐다. 부엌에서 물을 틀어놓고 굳어있던 그 등. 내 자식의 등이 저렇게 굳어버렸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뒤 그는 병원을 찾았다.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가벼운 인지기능 저하 소견을 내렸고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확한 치매 진단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윤기철은 생각했다. 이걸로 충분하다. 의심스러운 그림자 하나면 된다. 그는 동네 전자상가를 찾아갔다. 보청기를 파는 곳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점원이 여러 제품을 권했다. 그는 듣는 척하면서 사실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나중에 혼자 인터넷을 뒤졌다. 고령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카페 회원이 소개해준 방법을 따라 서울 전자상가를 검색했다. 보청기 형태의 소형 녹음기.
배터리가 72시간 지속되는 것. 작동이 간단한 것. 이틀 후 택배가 왔다. 그는 박스를 열고 한참 바라봤다. 조그맣고 살구 비친 물건. 귀에 꽂으면 진짜 보청기처럼 보이는. 그는 그것을 귀에 꽂아봤다. 거울을 바라봤다. 72세.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조금 굽은 어깨. 아무도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소리 없이 입술로만. 기철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강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내가 요즘 많이 건망증이 심해졌다. 의사도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 나이가 나이인지라. 혹시 서연이하고 올 수 있으면 한번 올라오너라. 장인이 보고 싶구나.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차를 몰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아버님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우리가 자주 내려와야겠어. 서연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 가드레일이 빠르게 지나쳤다. 응. 검사 결과 나오면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요양원은 좀 이르지 않아? 지금부터 알아봐야지. 나중에 급하면 못 들어가. 서연은 다시 창밖을 봤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당신이 자주 못 보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전화로 들어도 많이 어눌해지셨더라고. 강민준이 부드럽게 그러나 단정적으로 말했다. 당신 아버지잖아. 잘 모시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기철은 아파트 앞에서 부부를 기다렸다.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강민준이 먼저 내려서 장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지. 아, 응. 기다렸지. 오래 기다렸지. 윤기철은 흐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왔구나. 네, 왔어요. 강민준이 장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서연에게 눈짓을 했다. 봐,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 라는 눈짓을. 윤기철은 그 눈짓을 보았다. 이미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걸음이 느려졌다. 말이 느려졌다. 중간중간 단어를 잃어버린 것처럼 멈췄다가 엉뚱한 말을 했다. 강민준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버님, 요즘 뭐 드세요? 라고 물으면 윤기철은 한참 생각하다가 밥은 먹지. 뭘 먹더라? 라고 중얼거렸다. 서연이 눈이 빨개졌다. 아빠, 밥은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응, 챙겨 먹어. 챙겨 먹는데. 윤기철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서연이 엄마가 전화했냐?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어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다. 서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빠, 엄마는 없어요. 응? 윤기철이 눈을 깜빡였다. 아, 그래. 그렇지.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강민주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안도? 기회? 정확히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의 따뜻함은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강민준이 서연에게 말했다. 윤기철이 방에 들어가 누운 뒤였다. 서연아,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응. 아버님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그냥 눈에 봐도 느껴지잖아.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가 매달 내려올 수는 없고 이 아파트 처분하고 서울 가까운 데 좋은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어떨까? 돈은 내가 알아볼게. 아빠가 이 집을 너무 좋아해서. 서연아.
강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 아버님이 혼자 계시다 사고 나면 어떡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서 윤기철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방문이 두꺼웠지만 보청기형 녹음기는 생각보다 소리를 잘 잡아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 부부가 돌아가기 전에 강민준이 말했다. 아버님, 제가 법무사 통해서 위임장 같은 거 만들어 두려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나중에 아버님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시면 돼요. 윤기철은 흐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도장이야 찍어주지. 강민준의 얼굴에 아주 빠르게 무언가가 지나갔다. 차가 떠나고 윤기철은 창가에 서서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오늘 강민준이 한 말들을 정확히 받아 적었다. 아파트 처분, 위임장, 도장, 법무사, 노트 옆에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해봤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이 아파트 처분하고 위임장, 도장 한 번만. 윤기철은 녹음을 멈추고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시작됐다. 그날부터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더 자주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했다. 강민준과 서연이 딱히 반기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니 거절도 못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윤기철은 완벽하게 치매 노인을 연기했다. 강민준의 친구가 와서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윤기철은 슬리퍼를 끌며 나와 앉았다가 잠이 들었다. 아니, 자는 척했다. 강민준의 친구 박상훈이라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부동산 법무 쪽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장인이 잠든 줄 알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님, 아파트가 재개발 들어가면 꽤 나오지 않냐? 감정가로 하면 3억 가까이 나와. 아직 등기는 아버님 명의라. 위임장 받아놓으면 처리 가능하지?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조심해야지. 사모님이 눈치채면. 서연이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윤기철은 눈을 감은 채로 숨을 고르게 쉬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귀에 꽂힌 작은 기계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더 많은 것을 들었다. 강민준이 서연에게 말하는 장면이었다. 서연이 뭔가 이의를 달자 강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 당신이 그걸 알아? 아버님 상태를 당신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당신도 좀 피곤하잖아. 자꾸 아버님 걱정하느라 당신이 더 힘들어지는 거 내가 보기 싫어서 하는 말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오라.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능력이 안 되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아버님한테도 좋은 거야. 당신이 지쳐서 쓰러지면 아버님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알아. 알면 믿어줘. 내가 다 알아서 잘할게. 윤기철은 그 대화를 듣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있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소리 뒤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딸이 지금 저 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뛰어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증거도 없고 강민주는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고 딸은 오히려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더 상처를 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충혈된 눈. 그는 화장실에서 나오며 또다시 빈 웃음을 지었다. 유령처럼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다.
강민주는 장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봐, 저러시잖아. 윤기철은 방 안에서 노트를 폈다. 오늘의 기록을 적기 시작했다. 그는 유령이었다. 투명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유령. 하지만 유령은 모든 것을 듣는다. 그것이 유령의 힘이었다. 서울살이 석 달째였다. 윤기철은 딸 부부의 아파트 근처 원룸을 얻었다. 강민주는 반기지 않았지만 치매 노인 장인이 서울 올라오겠다는 것을 막기도 어려웠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옆에 계시면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바람에 강민주는 웃는 얼굴로 승낙했다. 장인어른이 편하시면 저야 좋죠. 윤기철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원룸 생활은 불편했지만 전략적으로 옳았다. 딸 집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고 강민준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강민준은 회사 대표였다. 작은 건설 관련 컨설팅 회사였는데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았고 사무실도 허름한 빌딩 한 층이었다. 그런데 생활 수준은 그것과 맞지 않게 화려했다. 윤기철은 그것을 눈여겨봤다. 딸 집에 가는 날이면 그는 언제나 일찍 갔다. 강민준이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강민준이 들어오기 전까지 있다가 돌아갔다. 서연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에 딸의 상태를 관찰했다. 딸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 말이 적어졌고 웃음이 줄었고 무언가를 물어보면 먼저 남편 생각을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걸 민준 오빠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반사적인 계산.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 남편의 반응을 먼저 체크하는 습관. 그게 가스라이팅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어느 날 서연이 아버지에게 뭔가 말하다가 멈췄다. 아빠, 나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 윤기철은 잠든 척하다가 눈을 떴다. 응?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서연이 빠르게 웃었다. 아니긴. 말해봐. 서연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뭔가 얘기하면 민준 오빠가 항상 내가 틀렸다고 하거든. 처음엔 내가 진짜 틀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내가 진짜 예민한 건지. 윤기철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100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잘못 반응하면 딸이 다쳐버릴 수 있었다. 아니면 강민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예민한 사람은 자기가 예민한지 몰라. 그가 천천히 말했다. 예민한 게 보이면 사실 주변이 더 문제인 거야. 딸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방금 아버지가 꽤 명확한 말을 했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았다. 그러다가 이내 아버지가 치매라는 것을 떠올린 듯 그래, 맞아라고 웃으며 넘겼다. 윤기철은 그 반응을 보며 마음이 쓰렸다. 딸은 이제 아버지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게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치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또 강민준이 원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강민준이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윤기철이 거실에 있었는데 강민준이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다. 통화 내용을 일부 들을 수 있었다. 박 이사, 그거 아직 처리 안 됐어. 아니, 위임장은 곧 받을 수 있어. 거의 다 됐다고. 그럼 그걸로 등기 처리하면 문제 없지. 상관없어. 아버님이 서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윤기철은 TV를 보다 잠든 척했다. 보청기형 녹음기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원룸에 돌아와 녹음을 정리했다. 이미 녹음 파일이 꽤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파일 이름을 붙였다. 노트에도 대화 요약을 적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법적으로 의미 있을 것 같은 것들에 표시를 해뒀다. 그런데 그가 혼자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컸다. 법적인 문제는 그가 알지 못했다. 위임장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 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 재산 빼돌리기를 입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딸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아내 친구들, 오래된 지인들. 너무 엮이는 것이 많았다. 그는 한참 생각하다가 제자를 떠올렸다. 한성민. 30여 년 전 가르쳤던 학생이었다. 지금은 법률사무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동창회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연락처를 찾는데 며칠이 걸렸다. SNS를 뒤지고 동창회 명단을 뒤졌다. 전화를 했을 때 한성민은 금방 선생님을 알아봤다. 선생님, 어떻게 연락을 다. 성민아, 바쁘냐? 아니요, 괜찮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것저것. 성민아, 선생님이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네, 선생님. 뭐든지요.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윤기철은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단 자신이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말하지 않았다. 한성민이 법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중간에 말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일단 위임장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기죄 성립 요건도. 근데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해요. 대화 내용 녹음 같은 거요. 윤기철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한성민이 눈이 커졌다. 선생님, 이게. 들어봐라. 한성민은 이어폰을 꽂고 들었다. 5분, 10분. 얼굴이 굳어갔다. 이어폰을 빼고 선생님을 바라봤다. 선생님, 치매 아니시죠? 윤기철이 처음으로 웃었다. 흐릿하지 않은 또렷한 웃음이었다. 아직은. 한성민이 잠깐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울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걸? 혼자 다. 내가 필요하더라. 윤기철이 조용히 말했다. 더 필요한 게 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 법인 조회 좀 해줄 수 있냐? 회사가 허수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더 있는지. 한성민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카페 창밖으로 저녁이 지고 밤이 왔다. 윤기철은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조금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 한성민이 보내온 첫 번째 조회 결과는 사흘 뒤에 왔다. 강민준의 회사는 겉으로는 건설 컨설팅이었지만 사실상 명의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다. 실질적인 수익은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 투자에서 나왔고 그 투자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이 있었다. 한성민은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정리했다. 선생님, 이건 사위분 개인 문제만이 아닐 수 있어요. 공범이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윤기철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생각했다. 강민준이 생각보다 큰 사람이었다. 아니, 더 위험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노트를 폈다. 전략을 다시 짰다. 뿌리를 뽑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더 오래, 더 완전하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다. 서울에 온 지 5달이 지났다. 강민주는 이제 장인을 대하는데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처음에는 장인이 자꾸 주변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 노인을 오히려 활용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을 정성껏 모신다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장인의 존재가 유용했다.
지인들이 오면 강민주는 꼭 말했다. 장인어른이 편찮으신데 제가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죠. 그 말을 듣는 지인들이 강민준을 칭찬했다. 서연도 그 칭찬을 들으며 남편을 믿으려 했다. 윤기철은 그 모든 장면을 기억력 없는 노인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기록했다. 한성민과의 작전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3가지 방향이었다. 첫 번째, 위임장을 무력화할 법적 근거 마련. 2번째, 강민준의 불법 자금 흐름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자료 정리. 3번째, 서연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3번째가 가장 어려웠다. 딸은 이미 남편의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강민준이 오랜만에 집에서 술자리를 열었다. 회사 관련 사람들 서너 명이 왔다. 박상훈도 왔다. 윤기철은 방에 있다가 슬리퍼를 끌며 나왔다. 화장실을 가는 척. 그러다 거실 소파 구석에 앉아 또 잠드는 척. 강민준이 장인을 보고 술자리 사람들에게 말했다. 장인어른이 좀 편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버님? 윤기철이 흐릿한 눈으로 웃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앉아있을게. 술자리는 어느 정도 왁자지껄하다가 화제가 바뀌었다. 술이 돌자 사람들이 말이 많아졌고 점점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상훈이 말했다. 강 대표, 그 아파트 건은 언제 처리돼? 다음 달 안에. 위임장 마무리되는 대로. 금액은 2억 8천. 감정가보다 조금 낮게 처리해서 세금 줄이고. 사모님은? 서연이? 지금 아버님 요양 문제로 바빠서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웃음이 흘렀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근데 장인어른이 나중에 뭔가 문제 삼으면 어르신이 치매 판정에 준하는 상태야.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불안정하다는 소견이 있어. 위임장 받고 나면 나중에 다퉈도 우리가 유리해. 박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깔끔하네. 내가 2년 동안 준비한 거야. 윤기철은 눈을 감고 있었다.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귀에 꽂힌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갔다. 이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저 방에 앉은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다. 2년. 강민준이 2년 동안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 딸과 결혼할 때부터,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했다는 뜻이었다. 윤기철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강민준이 서연에게 내일 서류를 좀 봐줘야 한다고 했다. 위임장 관련 서류였다. 서연이 말했다. 아빠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드려야 하지 않아? 설명해봤자 이해 못하시잖아. 그냥 도장 찍는 것만 도와드리면 돼. 그래도 서연아. 강민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당신이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버님을 위한 거라고. 돈이 묶여 있으면 나중에 요양비도 없어. 이게 다 아버님 위한 거라는 걸 왜 몰라? 서연이 작게 알아라고 했다. 윤기철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알아. 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르니까, 아니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오전 강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윤기철은 딸과 단둘이 남았다. 서연이 아버지에게 차를 끓여 가져왔다. 아빠, 따뜻하게 드세요. 윤기철은 찻잔을 받아들고 딸을 바라봤다. 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을 느끼고 시선을 피했다. 서연아. 응. 아빠 눈 좀 봐봐. 딸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이 예전과 달랐다. 흐리지 않았다. 또렷했다. 딸이 눈을 깜빡였다.
아빠, 나 치매 아니야. 정적이 흘렀다. 딸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졌다. 뭐, 나 치매 아니야. 처음부터 딸이 한참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러다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다. 윤기철이 빠르게 잡아줬다. 그 손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했다. 딸이 말문이 막혔다. 아빠, 그게 무슨... 다 설명할게. 지금 들을 수 있겠냐? 서연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윤기철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추석날 느꼈던 것부터, 강민준의 눈이 웃지 않던 것부터, 녹음기, 한성민,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 5달의 이야기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했다. 딸이 중간에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는데 닿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연이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물었다. 아빠가 그걸 혼자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딸이잖아. 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흔들렸다. 윤기철은 딸의 어깨를 손으로 감쌌다. 오래된 손, 거칠고 주름진 손. 서연아, 아빠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냐? 딸이 손을 내리고 눈물이 흐른 채로 아버지를 봤다. 내가 행복하냐? 딸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다.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다. 윤기철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됐다. 그거면 됐어. 그러나 사태는 윤기철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전개됐다. 그날 저녁 강민준이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다. 그리고 서연의 눈이 붓고 상기되어 있는 것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다. 왜 그래? 울었어? 서연이 빠르게 아니야라고 했다. 강민준이 장인을 봤다. 노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흐릿한 눈으로. 강민준은 잠깐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을 했다. 그러다 조용히 서연에게 말했다. 아버님이 뭔 말씀하셨어? 또 이상한 소리 하시더냐? 아니야. 서연아, 아버님이 요즘 자꾸 현실이랑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신이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안 돼. 아버님도 힘드시지만 당신도 힘들잖아. 서연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강민준이 한 발 더 나아갔다. 솔직히 지금이 전문시설 알아볼 타이밍인 것 같아. 아버님이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우리도 아버님도 힘들어.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의 눈이 아버지를 향했다. 윤기철은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그러나 딸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는 아주 살짝 눈짓을 했다. 누구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작은, 딸만 알아볼 수 있는. 괜찮다. 흔들리지 마라. 딸이 숨을 고르고 남편을 바라봤다. 요양원은 아직 아니야.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다. 강민준이 잠깐 멈췄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서연아, 아직 아니라고. 서연이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작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강민준의 눈이 좁아졌다. 장인과 아내를 번갈아 봤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다. 그날 밤 윤기철은 한성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민아,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빨리 움직여야겠다. 모든 것은 위임장 날 터졌다. 강민준이 날짜를 잡아 공증 사무소 예약을 했다.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만들었고 장인의 도장과 서명만 받으면 됐다. 강민준은 서연에게 말했다. 아버님 편하게 모시고 가는 것뿐이야. 복잡한 거 없어? 서연은 그날 아침 아버지 원룸에 들렀다. 아빠, 응, 오늘이야. 윤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옷을 입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정한 남방,
깔끔하게 빗은 흰 머리카락, 그리고 귀에 꽂힌 작은 기기. 성민이는 연락해뒀어요. 대기 중이에요. 경찰서는 한 이사님이 금융감독원 자료 들고 어제 제출했어요. 오늘 오전에 접수됐다고. 윤기철이 딸의 얼굴을 한번 봤다. 붓지 않았다. 많이 울지 않은 것 같았다. 단단해진 것 같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딸이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왜 미안해요? 더 일찍 눈치채줬어야 했는데. 아빠는 눈치챘잖아요. 나 대신. 딸이 눈이 빛났다. 내가 못 봤던 거지.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딸 부부 아파트로 갔다. 강민주는 이미 서류를 가방에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 잠깐 서류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윤기철이 흐릿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응, 그래. 아버님이 이 서류에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시면 돼요. 아파트 관리 위임 서류인데 나중에 여러 가지 처리할 때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게요. 강민준이 서류를 펼쳐 노인 앞에 올려놓았다. 윤기철은 서류를 바라봤다. 진짜로 천천히 읽지 못하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게 뭐라고? 그냥 아파트 관리 서류예요. 도장 여기 찍으시면 돼요. 윤기철이 도장을 받아들었다. 손이 느리게 움직였다. 도장 찍을 위치로 가져가다가 멈췄다. 멈추다가 또 천천히 내려갔다. 강민준이 숨을 참는 것이 느껴졌다. 딸이 창가에 서 있었다. 손이 꽉 쥐어졌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한성민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두 명의 사람이 더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금융감독원 조사관과 경찰이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야, 누구야 이 사람들이. 한성민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법률사무소 한성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수사과 분들입니다. 강민준 씨, 재산 편취 및 위임장 위조 관련 조사 협조 요청입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장인어른이 치매이신데 어떻게... 저 치매 아닙니다. 강민준이 멈췄다. 윤기철이 소파에서 일어섰다. 손에 쥐고 있던 도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천천히, 또렷하게. 치매 아니에요. 강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노인을 바라봤다.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아버지 옆에 와서 섰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처음부터 강민준이 뒤로 물러서다가 가방을 챙기려 했다. 조사관이 가방을 제지했다. 강민준 씨, 임의 동행 요청합니다. 강민준이 눈을 부릅뜨고 장인을 봤다. 그 눈에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였다. 이 늙은이가... 강민준 씨, 한성민이 차갑게 말했다. 모욕적인 발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준이 코트를 집어들고 나갔다. 조사관들이 그 뒤를 따랐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서연이 먼저 무너졌다. 아버지 품으로 와서 얼굴을 묻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다. 윤기철은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오래된 손으로. 딸이 어렸을 때 아팠을 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렇게 두드리던 손으로. 한성민이 조용히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강민준의 회사는 실질적인 수익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와 명예 도용에 기반하고 있었고, 윤기철이 모은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박상훈도 조사를 받았다. 수개월에 걸쳐 공모한 재산 편취 시도였다. 강민준은 구속됐다.
딸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한성민이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래도 할게요라고 했다. 윤기철은 대구로 내려오는 날 짐을 싸다가 노트를 꺼냈다. 5달 동안 쓴 노트였다. 빼곡한 날짜와 대화 기록, 짤막한 메모들, 군데군데 자신에게 쓴 말들이 있었다. 오늘 서연이 눈이 빨개졌다. 참았다. 강민준이 도장 이야기를 꺼냈다.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 성민이가 고맙다고 했다. 내가 더 고맙다. 서연아, 아빠가 지킬게.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끝났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그 옆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이제 시작이다. 서연은 아버지를 배웅하러 버스터미널까지 나왔다. 버스가 들어오기 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터미널 벤치. 여름 끝 바람이 불었다. 아빠, 그 녹음기 이제 버려요. 윤기철이 귀에서 기기를 빼 손에 쥐었다. 바라봤다. 조그맣고 살구비친. 그렇게 해야지.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힘들진 않았다. 딸이 아버지를 봤다. 진짜야. 윤기철이 말했다. 내가 힘든 거보다는 덜 힘들었어. 딸이 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살면 돼. 그냥? 응. 그냥 살면 돼. 밥 챙겨 먹고, 잠자고, 좋은 사람 만나고, 천천히. 그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돼. 다른 거 없어. 버스가 들어왔다. 윤기철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서연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안았다. 세게. 어렸을 때처럼 아주 세게. 아빠 사랑해요. 응. 그가 딸의 등을 두드렸다. 아빠도. 버스에 오르면서 그는 뒤를 한번 돌아봤다.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흔들었다.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터미널이 멀어졌다. 딸이 작아졌다. 더 작아졌다. 윤기철은 손에 쥔 녹음기를 내려다봤다. 쓸모가 다한 것.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는 건 나중에 해도 됐다. 오늘만큼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됐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섰다. 창밖으로 여름 들판이 펼쳐졌다. 초록이 짙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내 생각이 났다. 비 오는 날이면 담배 생각이 난다고 했더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끊었으면 끝까지 끊어야지. 다시 피우면 나 귀신 되어 나타난다. 귀신이 됐으면 한번 나타나 보지. 그가 소리 없이 웃었다. 그래, 다 끝났다. 이제 밥이나 잘 먹어야지. 버스는 남쪽으로 달렸다. 여름 햇살이 창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왔다. 72세 노인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 아주 작게 웃음이 걸려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낮잠 자는 할아버지처럼 보였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